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좀 안타까운 말을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옛날에 정비법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입법 여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재건축 촉진책으로, 그죠? 다소 좀 안전진단 시기에 대한 부분 조정이 있을 거다 했는데, 지난주에 개정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펴보세요. 그림책의 98페이지 봐보세요. 98페이지. 뭐 지금 뭐 입문 과정이라 뭐 자세한 거를 뭐 말하긴 그렇고,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만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렇죠? 요번에 그 정비법이 개정된 게 요게 이제 24년도 12월 3일 날 개정이 된 건데, 이게 공포가 좀 늦게 됐더라고요. 날짜는 12월 3일인데 한 10일 있다가 올라왔어요. 이 개정된 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어쨌건 요때 개정된 게 시행일이 언제냐면 25년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반년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원래는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대였잖아요. 만약에 서울시가 이렇게 있다면 서울시 안에서 A라는 동네가 24년도 12월 달에 사업하기로 했다. 그럼 정비 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부터 해라? 안전진단이 통과돼야지만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래 재건축의 규제였어요. 이게 파란 정부 때 대부분 다 98페이지. 파란 정부 때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개정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파란 정부 되면은 재건축을 못하게 박해하는 거고, 빨간 정부 되면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추세거든요. 봤을 때 다 파란 정부 때 이루어진 규제들이에요. 그렇죠? 투기가 빨라지니까 멀쩡한 집을 부셔고 질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강남 쪽에 있는 단지들도 지금 시공자를 못 구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5년 내에 이제 신축 단지들 이런 값만 올라가고 대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시기를 바꿨어요. 설명한 대로 요걸 그냥 X 하시고, 이제는 재건축 안전단 시기가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한 때가 아니라, 봐요. 정비 계획의 수립의 시기가 도래를 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저처럼 표시해 놓으세요. 알고요?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진단을 끝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려 놓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렇죠? 정비 계획에 뭐 하죠? 수립의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거기 진단을 끝내면 됩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뭐였죠?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면 아예 구역 지정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도 정비구역이라는 걸 뭐 하죠? 그냥 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것만 대출하면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요구한이라고 안전진단 때문에 그동안 2, 3년씩 보내던 시간을 이제는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그게 포인트. 이게 바뀌는 바람에 조문이 다 바뀌었어요. 중간중간. 왜냐면은 예전에는 안전진단 통과돼야지만 다음 단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무슨 뭐 안전진단 뭐 신청을 한다 이런 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시행자가 안전진단 진단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단어도 바뀌었어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말을 안 쓰고 재건축 진단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안전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재건축 진단. 시작. 재건축 진단이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지나간 거 다 말하기 어려우니까 금요일 날 요거 내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세요. 한 20분 정도
찍어 올릴 거예요. 안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걸 다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은 요것 때문에 이제 조문들이 좀 바뀌었어요. 조문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바뀌는 바람에 재건축을 뭐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들을 합리로 개선한다라는 게 이 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집니다. 말해보세요.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시작. 그게 요 개정의 취지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른 조문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단 뭐 제안이나 요청이나 등등의 내용 등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어쨌건 뭐 내년 6월달 시행이라서 우리는 내년에 10월 25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바뀐 걸로 간다. 일단은 뭐라고만 기억하자? 재건축 안전단 인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신청 전까지만. 시작.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신청 전까지만 진행하면 된다. 마무리 지면 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요 정도만 간단히 얘기하고 제가 금요일날 유튜브 올리면 유튜브나 뭐 메가랜드 아니면 등등의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 유튜브든 뭐가 됐든 그러면 올라온 거 보시면 되니까 그때 한번 그림책 쭉 보고 제가 바뀐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그러니까 그림책을 이제 사진 찍어 올릴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어디 부분에 뭐가 바뀌었는지 체크만 하세요. 그리고 글자 못 알아보겠으면은 뭐다? 수업할 때 할 거니까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죠? 밴드에는 그림책 바뀐 부분 내가 고쳐서 사진 찍어 올릴 거고 유튜브에는 뭐 하죠? 영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 내 말 이해하죠? 그리고 자료는 다음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권익공법 다음 거기다가 이렇게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 볼게요. 갑니다.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뭐다? 주택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정비법 개정된 거는 따로 뭐 자료로 프린트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수업할 거니까 뭐 이거를 자세하게 구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보나마나 나와야 한 문제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재건축 안전인단 시기가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수업하다가 코멘트 할 거니까 조금만 부기하시면 되는 거라서 굳이 자료 안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료 많은 거 극혐합니다. 쓸데없이 종이만 나가고 보지도 않는 거 집에 굴러다니고 어딘가에 버려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들 그러면 주택법으로 갑시다. 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7문제가 나온 걸 보게 되는데 주택법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저번에 건축법은 뭐였죠? 그냥 건축물에 대한 법이었죠. 저번 주 건축법은 그냥 건축물에 대한 법 165페이지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는데 단순하게 건축물을 적법하게 지어라라고 하는 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라고 저번 주에 7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 뭐라는 거예요? 주택의 단지라는 거예요. 주택의 단지. 그 말은 뭐냐?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단지가 된다면 간단하게 건축법에서 허가받는 것처럼 그렇진 않다.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된다? 주택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필요하다. 그렇죠? 30채 이상의 집이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집만 져도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만 지면 안 되고 법상으로 부대시설 없으면 못 사는 거하고 복리시설 생활 편의를 위한 거를 같이 설치해 줘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 토지를 뭐라 부른다? 주택 단지라는 말을 쓰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페이지 왼쪽 그림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셔야지 이제 뒷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 구준 자체를. 그럼 제가 요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우리 보통 아는 게 이런 거거든요. 공동주택 단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짓는다. 시작.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그렇죠. 짓는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 하죠? 우리가 주택 단지라는 말을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단지는 한두 채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여기서 주택만 지어진다 될 문제가 아니라 주택도 짓고
주차장 같은 뭐다 부대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무슨 뭐 놀이터 같은 뭐다 복리시설도 만들고 이러면서 주택의 단지를 건설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를 뭐라 한다? 주택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가 바로 뭐다? 주택 단지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건설한다면 이건 단순한 건축물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으로 봐서 오른쪽 맨 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라 이 얘기예요. 오른쪽 맨 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세요. 오른쪽 맨 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세요라고 오른쪽 맨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시작. 사업계획 승인. 이게 건축법상으로 본다면 건축 허가예요. 근데 주택도 30채가 안 되면 건축 허가를 받겠지. 하지만 30채 이상 된다면 이건 주택 단지로 봐가지고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설된 주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마 주택에 청약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받으려고. 그러면 아무나 돈 있다고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집들은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공급 규칙에 따라 공급받는 거예요. 아무나 공급받는 게 아니거든요. 집 많으면 순위가 밀려가지고 못 받아요. 소위 말하는 1순위가 안 되죠. 재산만이 없고 뭐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고 이래야지만이 뭐다? 청약 가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할 수 있잖아요. 아마 만점이 청약 가점이 84점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강남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요. 그 서초 그랑자리 뭐 이런 거는 뭐 70점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그렇죠? 뭐 엄청나죠. 어쨌건 이렇게 뭐다? 건설한 거를 공급할 때 공급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입주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같은 전문가 배치해서 관리하는 거죠. 제가 주택법만 나오면 애착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석박사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취직은 해야 되는데 IMF가 와서 주택관리사를 제가 했거든요. 6년 정도. 한 단지에서만 6년 했어 내가.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말이야. 그렇죠. 제가 소장할 때는 관리사무소 되게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내가 좀 인기심 끊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을 많이 해봐서 제가 아파트 관리사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저도 아파트 살면서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전화 안 해. 그렇죠. 왜? 안 거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냅쳐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내가 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화 걸면 또 잔소리 하잖아. 뭐가 어쩐 저쩐 이러면서. 그럼 뭐 하라 그래? 동대표 하라 그래. 시끄러워서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죠? 어쨌든 여러분도 그냥 관리사 한번 도와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게 주택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법은요. 뭘 배우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요즘에 이 주택법에 대한 문제가요. 어저께도 다시 한번 작년 기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정말 왜 문제를 그따구로 내죠? 나 정말 이 문제 내시는 분들 교육 좀 바꿔 문제를 내시켜야 돼. 이상한 문제를 자꾸 낸단 말이야. 문제가 요즘에 상하예요 그냥. 요즘에 건축법, 주택법이 준이 없어요. 그냥 상하야.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봤더니 상이 4개야. 하가 3개고. 작년도 기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주택법이에요. 그럼 뭐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내가 뭐를 상으로 본다? 평소에 나오지 않던 거. 그렇죠? 평소에 나오지 않던 걸 내가지고 맞추라고 한다면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주택법이 솔직히 무슨 한두 개도 아니고 솔직히 주택법도 맘먹고 보면 4주는 봐야 돼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게. 논점도 많고. 근데 우리가 7문제가 나오는 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농지까지 깍두기 붙어 있어가지고 더 바빠 맨날 끝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3개에서 4개 정도의 하급을 실수 없이 맞히자. 근데 하나 경악한 사건은 뭔지 알아요? 다시 한번 문제 검토해 봤는데 지나간 35회 문제 그 하급 3문제가 다 용어 문제예요. 용어만 알면 3개 맞추는 문제였던 거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겁나 봐봤자 헛방질인 거야. 뒷부분의 내용들이. 근데 올해 또 그렇다고는 장담 못하죠. 매번
올해는 아니겠지. 그럼 또 한 번 속고. 올해는 아니겠지. 또 한 번 속고. 근데 절대 배신이 없는 건 용어정의예요. 확실한 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공법을 맨날 얘기하지만 20개 맞추면은 석세스니까 합격이 목적이라 고득점 전략은 바꾸시길 바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 붙으면 되니까. 고득점이고 뭐고 붙기나 하세요. 이제 20분 됐으니 그만 좀 자고. 지금 날씨 추워요. 이럴 때 자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 뜨시고. 알았죠? 나 저번 주 화요일부터 목소리가 이상하더니 목요일 밤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목소리가.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했다. 안녕하세요. 1580 봐보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웃기는 건 더 좋아한다. 조용하다고. 못 살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시작. 사업의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그게 사업 계획 승인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사업 주체는 뭘 보자?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냐,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자냐. 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 시작. 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고요. 자금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주택상환사채예요. 그렇죠? 뭐 등록사업자나 LH가 집 지으려고 돈을 먼저 받으려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집값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채 가져오면 나중에 주택은 바꿔주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건설업자가 집값 먼저 받고 증서 주는 거야. 그게 주택상환사채지.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공급에 대한 부분은 뭐 요번 물어봤던 게 공급 규칙 물어봤던 게 요번에 35회 때 문제였거든요. 공급 규칙의 내용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참나 처음 나왔어요. 35년 만에. 공급 규칙의 내용의 세부 목차를 물어본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는데 1년밖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배운 게 없으면 알 리가 없죠. 그렇죠. 법의 어떤 범위가 얕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질서 유지 특례에 대한 부분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나 전매제한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은 안 나와도 하나에서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안 나왔어요. 이번에 30 몇 회에서 5회 문제에서. 그러니까 난 출제위원들이 이걸 왜 안 낼까 고민한 결과는 몰라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정된 지가 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주 개정이 많아 이 부분은. 뭐 2, 3개월이 멀다 개정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법 공부하기 싫어서 안 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엉뚱한 부분에 바뀌지 않는 것 위주로 사이드 걸 냈더라고 다 보니까. 출제하신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보면 답답해요. 그렇죠? 이게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자격 심사부터 먼저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요즘에 문제 내시는 분들이 나부터 이제 어려요. 40대 초중반 애들이라서 뭘 잘 몰라. 그렇죠? 공부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교수 임명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문제를 내니까 문제 개판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원 선생한테 검수 좀 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수업 어떻게 들어 그러면? 휴황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도 보시면 돼요. 농담이에요. 됐고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리모델링 말고는 물어볼 게 없습니다. 관리는 그냥 리모델링. 그리고 원래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소장 6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장할 때는 이 관리 파트에 관리의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 주택법에서 50% 넘게가 관리 파트의 내용이었는데 요즘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겼어요. 사실은. 뭐라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그 법으로 이관됐고요. 이 법 남아있는 건 지금 리모델링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이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리모델링 말고는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번에 리모델링 문제 나왔어요. 35회 때. 그렇죠? 매번 강조하다시피. 어쨌건 요번에 용어만 알아도 세계는 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주택법은 중간 라인 없이 하급 3개, 4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고 상급 3개는 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서 그거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용어 나와 있는 부분을 정확히 모르죠. 그럼 정확히 모르면 그것도 못 맞춰요. 왜? 기억이 흐리니까. 그래가지고 주택법을
하나 맞춘 분도 지나가는 점은 굉장히 많아요. 왜? 학급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죠? 어쨌건 우리의 공부의 전략은 뭐다? 쉬운 거 정확하게. 쉬운 것만 여러 번 반복. 어려운 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어려운 건 뭘로 풀어? 국어의 능력으로 풀어야 돼요. 국어의 능력. 객관타당한 가치 판단.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가장 약한 게 국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푼다 이것이 또 이제. 근데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 풀려요, 솔직히. 많이 안 읽어봐서 그렇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싸게 좋은 땅이 필요해요. 시작. 싸게 좋은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는 매번 고민을 하죠. 공공택지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시작. 공공택지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이게 공공택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어지는 공동주택의 건설 용지. 시작. 공공사업에 의해서 건설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 불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부분들 뭐 택지개발 사업이니 도시개발 사업이니 다 개발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니 요즘에 하는 그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 왕숙지구 있죠. 고양 창릉지구 이런 데가 다 뭐냐면 다 공공주택지구에 사실은요. 그렇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야 다 사실 이게. 그런데 요즘에 신도시 만드는 사업에서는 개발 사업보다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최근에 주택 짓기에 딱 적합하게 택지 만드는 걸 용이하게 하려고 새로 만들어진 법이거든 이게. 이해 가십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에 의한 경우는 뭐만?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이에요. 환지 방식인데 내가 환지 받을 땅을 공공택지화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지. 봐봐요. 환지 뭔지 알죠? 사업전 토지를 같은 가치의 토지로 사업에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환지 받을 땅을 공공택지화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띠 두르고 촛불 들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요즘 그 유행이잖아. 그렇죠? 요즘은 뭐 콘서트 형광봉은 많이 들고 다니게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택지가 만들어지면 그 공공택지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주택의 단지라는 걸 짓는 거예요. 시작. 주택의 단지를 짓자. 시작. 주택의 단지를 짓자. 그러면 주택단지는 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봐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시작.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걸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뭐하죠? 일단의 토지. 이걸 주택단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만 지어진 게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짓는 거죠. 뭐라고요? 주택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뭐다? 함께 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택단지가 있는데 단지 내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이러한 도로는 봐요. 단지 내에 있는 이와 같은 도로 등이 있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그냥 단지 내 도로잖아요. 그럼 뭐죠? 부대시설이야. 단지 내 도로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경우는 별도로 지목을 분리하지도 않잖아. 다 대로 보는 거지. 지적 배웠죠? 단일용도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지목으로 본다고. 배워.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봐요. 이렇게 도로 폭이 20m 이상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뭐 20m 이상 일반 도로고 무슨 뭐 8m 이상에 대한 부분에 도시계 개정도로야. 이게 단지 내 길인데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가. 경부고속도로. KTX 지나가. 되게 좋겠네. 시끄러워서.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단지로 보기는 어렵죠. 그럼 뭐 하죠? 별개. 각각의 단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안 그럼 여러 가지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게 법의 적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인 거예요. 다만 다음은 뭐다?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봐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나와요. 각각 별개 단지. 시작. 각각 별개 단지. 이제 뭐라 합니까? 20m 이상의 일반 도로라는 거로 분리돼 있다면, 그 다음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돼 있다면, 그리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이런 것들로 분리돼 있다면 각각 별개 단지로 봐주겠다. 이거 참 잘 나와요. 솔직히 지금 보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근자에 한 5번은 연속 나왔을 것 같아요. 외울 땐 뭐라고 외우자? 21 8도 고자철. 발음은 좀 안 좋은데 뭐라고요?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제가 매번 외울 때 코드 중심으로 할 때 오해하지 말 거. 마지막에 뭔지 같이 외워야 돼. 시작.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시작.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고자철은 이 법에 미더수가 안 나와요. 관련된 법을 따를 뿐이지. 알겠습니까?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그리고 도로법의 일반 국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도로로 들어가 있지. 일반 국도. 도로 지우시고 화이트 지워도 돼요. 화이트로 지워도 됩니다. 일반 국도. 일반 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면 일본과 헷갈리잖아. 도로법의 일반 국도입니다. 됐습니까? 도로법의 일반 국도 같은 걸로 나눠져 있어도 별개 단지로 봐주겠다. 근데 이건 별로 안 나오고 어쨌든 21 8도 고자철 별개 단지. 시작. 21 8도 고자철 별개 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봐요. 이와 같은 주택 단지가 근데 대단히 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주택 단지를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얘를 나눠요. 하나의 주택단지라는 것을 나눠서 뭐 하죠? 우리가 주택의 단지라는 걸 나눠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구,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공구별로 분할해가지고 공구별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걸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 놓은 공구라는 말을 씁니다. 공구. 공구의 동구 아니야. 동구 아니라 공구. 재미없네 이것도. 아 미치겠네. 뭐라고요? 공구. 그러면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려면 그래서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이 공구별로 분할하는 시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별로 뭐 할 수 있냐면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라는 것을 공구별로 진행할 수도 있어서 둘 이상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걸 공구별 주택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이라고 합니다. 300세 동그라미, 600세 동그라미. 알겠습니까? 제가 노란을 넣어놨죠? 공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강론으로 가면 공구가 뭔지 알아야지 공구별 분할 시행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용어 좀 오래 얘기하고 뒷내용은 목차만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빨리 공구. 그러면요. 주택의 단지를 나눠 놓은 걸 공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작.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공구별로 분할하여서 시행할 수도 있다. 이걸 공구별 분할시행이라고 하죠. 시작. 공구별 분할시행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얘기들. 뭐 3번은 됐고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주택 단지니까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안의 시설이 부대 시설이냐, 복리 시설이냐, 아니면 기능적 측면의 기관과 간선이냐. 부복 기관은 네 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볼 때 앞에 그림 좀 보시면요. 일단 설명한 바와 같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택 단지에서 없으면 못 사는 게 일단은 부대 시설이에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복리시설은 뭐죠?
없어도 사는데 없으면 불편한 거죠. 이게 복리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정비법으로 본다면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설과 비슷한 건데 100% 부합하진 않아요. 나중에 제가 정비법의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설과 주택법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이게 교집합도 있고 교집합이 아닌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마다 시설에 대한 종류의 구분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죠. 이거를 1년 내내 문제를 내는데 1년 내내 틀려요. 참 일관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도 틀려요, 맨날. 그렇죠? 왜? 안다고, 쉽다고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매번 시험 끝나면 또 얘기하죠. 결론은 얼마나 쉬운 걸, 빈출되는 걸 정확히 하느냐. 이걸로 합격이 나가집니다. 어려운 걸 많이 하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쉬운 걸 맞추라고 주는 걸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나? 이게 합격의 가늠자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쉬운 거 정확히 하는 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많아지면 기억은 반드시 흐려집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리고 둥글레차인데 무슨 색깔이 위스키 같네. 어쨌든 취하는 것 같다. 보시면 되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부대 복리를 짓는데 단지 안에 여러분 봐봐. 단지 안에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간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간시설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 넘기지 말아봐요. 기간시설 뭐예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대표적으로 볼까요? 대표적으로 도로만 봐도 원래 단지 내 도로면 원래는 부대시설이에요. 맞잖아. 근데 부대시설이면서 동시에 기간시설인 거예요. 이건 기능적 측면이라서.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능을 다하게 해주는 게 기간시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같은 걸 다 여기 뭐라 부르냐? 기간시설이라 부르고 이 단지 안의 기능과 단지 밖의 기능을 연결시킨다면 그 연결을 위한 기간시설을 우리는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이 나오면 연결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간선은 뭐다? 연결되는 기간시설인 거예요. 그걸 간선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가다 이런 질문 잘 나와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간선시설이다. 이러면 90%가 속아요. 맞지 않아요? 간선은 연결이랑 워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랑 워딩이 없으면 이건 그냥 기간시설이에요. 기능적 측면을 다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포인트 이해하시면서 그림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럼 다음 거. 그럼 왼쪽에 뭐라고 나오죠? 부대시설. 안 외워도 됩니다. 보다 보면 아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단지 안 도로, 자전거 보관소, 방범설비, 정화조, 소방시설 다 부대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없어도 살지만 불편한 거 놀이터, 무슨 유치원, 경로당 이런 것들이 다 복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 간선이고 단지 안과 밖을 뭐다? 연결시키는 걸 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나를 확인해야죠. 이게 간선.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시설, 간선을 뭐라 한다? 연결. 기간시설의 안팎의 연결. 알았죠? 올해 시험에는 아마 지나간 35회가 부대본이 또 나왔네. 35회 때. 용어 정의할 때. 그렇죠? 거의 그냥 매년 물어본다고 그냥 볼 것 같아요. 매년. 그냥 에브리 이어야 에브리 이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나중에 좀 외워지면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하고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설과 같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주택법이니까 주택 좀 확인해 볼게요. 주택 모르는 건 주책이야 완전히. 봐봐요. 그러면 주택 좀 봐볼게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도 완전 중요하고요. 매년 한 개씩은 물어본다. 주택 매년 한 개씩은 물어본다고 봅니다. 일단 봐요. 주택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뭐다? 전부, 일부, 부속 토지.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 재밌는 게 그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속 토지. 이거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별도로 본다면 안정적으로 존치가 어려우니까 그걸 포함해서 항상 주택의 정의는 부속 토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다. 뭐 옛날에 뭐 주택관리사 문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하면 부속 토지를 포함해야 주택을 안정적 존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택을 분류할 때 일단 구조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해 보자. 그럼 봐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건축법 배울 때 일단 배웠었어요. 봐봐요. 단, 다가, 공,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관이 없고 기숙사도 없어요. 공관이 없네? 기숙사도 없네? 뭔 좋아야 이거? 왜 그럴까? 주택법은 그냥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설하여 공급 분양, 관리해야 돼요. 아까 앞에 이제 목차 봤죠? 주택법은 뭐다? 건설하여 공급 분양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청와대 같은 공관을 공급 분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봤으면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기숙사 분양 공급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못 봤네. 그렇죠? 오해하지 말 건 그래서 이 법의 목적과 안 맞기 때문에 공관과 기숙사를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 법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이해가셨죠? 그 정도 내용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앞으로 주택법의 단독주택은 단다가, 공동주택은 연세대 끝. 그러면 단다가, 공동주택 연세대. 건축법에 가면 단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건 건축법. 이해갑니까? 개론 문제를 풀 때도 건축법령상인지 주택법령상인지,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앞에 건축법 얘기할 때 다세대 연립에 대한 부분이 4계층 이하였잖아요. 계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제가 개론 문제에서 근거도 없이 계자 넣고 빼고 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문제 확인했더니 건축법령상이라고 나와 있더만, 개론 문제. 그러니까 계자가 들어가는 게 100% 맞지.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요. 어쨌든 답변 좀 수정하고요. 그 얘기들. 그다음에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해 보자. 시작. 자금에 의해 주택을 분류해 보자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국민주택이라는 거와 민영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시작.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실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를 볼 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를 일반 국민들은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택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들은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오해하는 기본 태도가 뭔지 아세요? 민간업자가 지었고 공공이 졌나 보다 이런 줄 알아요. 민영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구분은 아니다. 아니라 바로 자금이 뭐냐는 것의 분류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면 이게 국민주택인 거예요. 시작. 공적 자금이 투입됐구나. 그러면 그게 국민주택인 거예요.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됐으면 민영주택이고. 이해 가셨죠? 근데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그럼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면 넓게 지어서 특정 층만 이익 보게 됩니까? 아니면 좀 조그맣게 지어서 여러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됩니까? 조그맣게 지어서 여러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 국민주택이면 규모의 규제를 가해요.
그래서 자금하고 국민주택 규모가 동시 만족이 돼야 그걸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시작. 국민주택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만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이거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시작.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걸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들이 이걸 또 말하면 전용 면적이 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서비스로 알려드리면 EX 써봐요. 쓰면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분양 면적은 뭐다?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더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분양 면적이라는 게 만약에 115제곱미터였다 라고 한다면 전용이 바로 85, 공용이 30이에요. 그래서 우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의 보시면 그래가지고 등기부에 보시면 84.999 이러고 나와요. 84.785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85제곱미터는 바로 뭐다? 법에 나오는 건 전용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이게 왜 혼선이 오냐면 분양하시는 업자들은 크게 보여야 되니까 자꾸 분양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115형, 118형, 120평 이러고 얘기를 해. 그게 뭐냐? 나도 아직은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나도 아직까지는 평이라고 말해야 편해. 그래서 몇 평인데 이렇게 물어보게 31평이야 24평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보통 9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전용 85야. 일반적으로는 118제곱미터형, 115제곱미터형. 이건 분양 얘기하는 거고 전용은 85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법에 나오는 면적은 뭐라고 이해하자? 다 전용입니다. 진짜 법에 나오는 면적은 뭐다? 다 전용인 거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최대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시작.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얼마까지? 최대 100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시작.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최대 얼마까지? 100까지. 그래서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뭐라 한다? 우리가 100제곱미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요것도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한동안 지금 뜸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된 부분이다. 어쨌든 용어는 다 중요해요. 항상 용어에서 두세 개는 나오기 때문에 용어는 다 중요하다. 건축주택은 용어 못하면 맞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공적 자금이 뭘까? 자금의 분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봐봐.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지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지었다면 그리고 주의할 거 국가, 지자체가 돈을 냈어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 그러면 국민주택이고요. 또 우리 알고 있는 거 주택도시기금. 정부가 별도로 모아놓은 특별회계 자금이 있거든요. 우리도 왜 가정생활할 때 일반 생활비 나가는 생활비 통장이 있고 뭐 집 하나 살라고 붙는 특별회계 청약통장도 있고 결혼 20주년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적금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희망이 있지. 그렇죠? 어쨌건 그다음 보니 정부도 별도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특별회계로. 그게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걸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죠. 우리 결혼할 때 그때쯤엔. 근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바뀌어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HUG라고 하우스 어반 개런티라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렇죠? 거기서 보통 국장 위임받아 관리하거든요. 광고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곁에 허그가 있습니다. 허그 잘 졌죠. 허그. 싫어요? 내용 보시면 되고요. 보십니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 프리허그 이런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못생긴 그 남자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오고. 응? 됐어요? 그러면 국민주택하고 뭐가 되어진다? 민영주택. 민영은 뭐예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예요. 뭐라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걸 민영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민간건설의 사업주체가 지은 거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민간이 지었어도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면 국민주택이에요. 뭐 좀 물어봐요. 현대건설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85 이하로 지었습니다. 그럼 뭐죠? 국민주택이에요. 그렇죠? 자금이 공적 자금이면 규모가 맞으면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민간건설이 지었다고 이거를 민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주택이 아닌 걸 민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국민주택이 아닌 걸 민영이라고 합니다. 장수명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작년 문제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야, 도시형 생활주택도 나오긴 나왔는데 엉뚱한 게 나왔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한 번 더 얘기하면 도시 지역의 서민형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시 지역에 지어지는 서민형 주택. 별도의 목표를 가진 주택이에요. 맨날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아니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을 못 구해서예요. 그렇죠? 저도 뭐 노땅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애들도 우리 아들은 노땅도 아닌데도 남자는 결혼을 하려면 집을 구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엊그제 물어봤대 우리 아들한테. 이제 고1 되는데 너는 나중에 결혼하려면 네가 준비할 게 뭐라고 생각해? 이랬더니만 처음에는 강인한 체력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는 집이 있어야지 아빠 이러더라고요. 이제 알아. 애들도. 근데 그래서 못 가는 거라고 결혼을. 결혼을 못 하니까 결혼을 못하면 애기를 못 낳아. 그러면서 미운 사람 그러잖아. 왜? 그래가지고 인구도 안 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모든 게 저는 주택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우리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MB 때 만든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렇죠? 저렴하게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되죠?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 기출에 얼마나 치사 문제가 나왔냐? 비만을 속였어요. 그럼 물어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로 건설할 수 있다. 안 돼. 미만이니까. 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내지? 완전 데드라인인 거야.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어쨌건 뭐다? 미만 이상 초과 미만을 정확히 모르면 못 맞춰. 뭐라도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맞춰? 정확해야.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명심을 지었다. 정확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빈출을 보라 한다. 그래서 많이 지으라고 뭐예요? 분양가 제한도 안 받게 해줄게요. 굉장히 잘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지으라고 분양가 제한도 안 받게 해줄게요.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지으라고 분양가 제한도 안 받게 해줄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단지형 3가지,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원래 몇 개층? 4개층 이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여기도 봐. 개짜 집어넣어야 돼. 여기도. 심의를 거쳤으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특례가 인정되어집니다. 개짜 집어넣으세요. 그 이상한 문제를 내가지고 개가 아주 민감해졌어. 뭐라고요? 5개층이라 쓰세요. 개층, 개. 됐습니까? 원래 다세대 연립은 얼마? 4개층 이하. 하지만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독려하기 위해서 5개층까지 심의 거치면 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소형주택인데 소형주택의 원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이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참 직관적이죠? 쓰지 마. 원래 이름이 원룸형 주택이었는데 원룸에서 가정생활 되겠냐고. 솔직히 안 되지. 그래서 이 이름을 개명했어요. 소형주택으로. 그렇죠? 방의 한마디로 뭐예요? 방의 개수 규제가 없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방의 개수 규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죠? 원룸이고
많아야 투룸이고 또 개정돼 3룸까지 가능해졌었는데 이거를 룸의 개수를 아예 없애버리자 직관적으로 해서 소형주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할 건 독립된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서 욕실과 부엌을 만들어라. 욕부 독립된 주거. 시작. 욕부 독립된 주거. 보일러실은 독립된 주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은 X에도 괜찮아요. 현행법엔 규정이 없어요. 아예 보일러실이. 과거 얘기지. 그래서 보일러실은 이제 여기 소형주택에 대한 근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 좀 물어봐요. 보일러가 없으면 독립된 주거가 아닙니까?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파트를 가봐도 우리가 개별 난방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 단지에 수백 세대의 난방을 한꺼번에 주는 중앙 난방도 있고 노원이나 우리 펑천처럼 그 지역의 블럭을 잡아서 지역 난방 공사에서 한꺼번에 난방에서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역 난방, 중앙 난방이면 독립된 주거가 아닌가요? 독립된 주거야 그것도 욕실복 있잖아. 그래서 보일러실은 독립된 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욕부 독립된 주거예요. 시작. 욕부 독립된 주거. 그리고 당연히 소형주택은 뭐다?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아연세대. 시작. 아연세대. 아연세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구조로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 아파트형은 없어요. 아파트형이라는 타입은 없다고. 도시형을 아파트의 구조로 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십니까? 이거 다세대 연립으로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연립 다세대. 소형주택에 뭐다? 해당하지 않는 연립 다세대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60 이하. 원래는 50 이하였습니다. 60 이하로 개정됐고 늘은 거죠. 그리고 안 나왔습니다. 난 36회 보증 수표라고 봅니다. 이거 36회 또 안 나오면 진짜 또 나온다고 할 거니까 어쨌건 봐두세요. 근데 언젠가는 걸린다니까. 조만간 걸려요. 그렇죠? 지가 어디 가려고. 그렇죠? 조만간 걸립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라.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아라. 왜? 기생충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주택법에는 아예 나와요. 소형주택은 지하층에 두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곰팡이 쓸고 비만이 오면 침수되고 위험하니까. 이해가셨죠?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입문과정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건축 제한이나 세대 구분형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밑에 봅시다. 준주택입니다. 해봐요. 준주택. 시작.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해요.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인다. 시작.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인다.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주택은 또 이 법에서 일부 또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34의 문제였죠. 언제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보통 주거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 오피스텔 얘기할 때. 원래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이잖아요. 건축법 배웠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준주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시작. 5단옥이 준주택인데 나중에 우리 그 이종호 쌤이 지오단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난 5단옥으로 밀 거예요. 5단옥이 난다요. 5단옥이 준주택ですか? 5단옥이 미나상 5단옥이 시작. 5단옥이 여러분 5단옥이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5단옥이 준주택 시작. 지어단어 싫어. 알았죠? 확인하시고요. 벌써 했어요?
이런 썩을 놈. 어쨌든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5단옥이 준주택. 한 발 늦었네. 어쨌든 5단옥이 지어단옥.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래서 근린생활서라고요. 숙박설이 있어요. 다중생활에서 저번 주 얘기했죠? 고시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시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이고 이상이면 뭐가 되어지는 거죠? 숙박설이에요. 그래서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 지오단옥. 뭐라고요? 5단옥이 준주택, 지오단옥.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브랜드 상품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5단옥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5단옥이라고 준주택 기억하십니다. 됐고요. 그다음 와서 오른쪽 리모델링 정의만 얘기할게요.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이건 뭐 매년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아주 중요한 빈출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나오는 리모델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얘기합니다.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101호하고 여기 502호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어지죠? 호별로 구분 등기돼 있잖아요. 근데 501호 아줌마는 반대를 하고 101호 아저씨는 찬성을 하고 그러면 여기만 리모델링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좀 분쟁이 심해서 리모델링은 따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단독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뭐하죠? 대수선 내지는 증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 대수선 내지는 증축이다. 시작. 대수선 내지는 증축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10년. 또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은 뭐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35회 사회 때 지나간 문제 이게 나왔어요. 이거 또 나왔네. 안전진단. 아까 재건축 안전진단 기억나죠? 여기도 뭐하죠? 안전진단 신청이 증축형이면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냥 안전진단 신청 증축형.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재건축 안전진단과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 안전진단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 봤듯이 우리가 정비법이 바뀌었으니까 주택법도 아마 시기 조절되는 부분의 조문이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문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내용들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뭐가 되어진다? 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물어봐요. 증축을 수반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도 안전진단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X가 되어지겠죠.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 그렇습니다. 왜? 증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뭐가 되어지죠? 건물이 무너지거나 할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 받아봤더니 A, B, C, D 이 중에서 D, E가 나왔으면 위험하니까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C 정도 나오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는 무너질 만큼은 아니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증축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쨌든 면적은 기존 거의 30% 이내가 되어져요. 만약에 증축이 됐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축을 시킨다.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만큼이 증축이 된 거겠지. 501호, 502호가. 그 증축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어진다? 30% 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하지만 85 미만의 주택이라면 규모가 작으니까 40%까지 뭐 할 수 있게 전용 면적을 증축할 수 있게 완화시켜 줍니다. 됐죠? 그리고 요번에 한동안 뜸하다 싶으니 또 나왔어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또 나왔어. 한동안 잘 나오다 안 나왔었는데. 그럼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 증축은 과연 얼마까지 허용해 줄 텐데 아무리 올라가도 3계층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기둥이 버티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너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직 증축은 아무리 올라가도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만. 그렇죠? 작년 이거 알면 한 문제 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근데 요거 나올 때 대부분이 궁금해하죠. 쌤, 15층 이상이면은 3계층까지인데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다? 아니 14층 이하면 더 위에 공간이 많은데 왜 더 낮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14층 이하면 애초에 기둥이 얇아요. 뭐라고요? 주택건설 기준상 애초에 14층 이하면 기둥이 얇다고. 15층 이상은 애초에 지을 때 기둥이 두껍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14층 이하는 수직 증축은 2개씩까지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은 중요한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내용들 앞에 부분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럼